보바리 부인. 1857년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한 권의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보바리 부인. 이 작품은 출판되자마자 풍기문란을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오히려 더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보바리 부인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주의 문학의 금자탑이자 인간의 욕망과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장 냉철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평생을 보수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온 저로서는 그녀의 선택과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잣대로 보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부도덕한 여인이겠지만 플로베르의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과연 안녕한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엠마 보바리의 비난받아 마땅한 일탈을 왜 세계문학은 170년이 넘도록 이 여인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서늘하고도 쓸쓸한 환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엠마 보바리의 비극은 단순히 부도덕함의 결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누구나 가진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꾸는 병, 보바리즘의 끝을 보여준 것이겠지요. 이해할 순 없지만 미워할 수만도 없는 엠마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1장 샤를 보바리의 등장.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보바리. 그가 처음 교실에 나타났을 때 모든 그부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시골 소년의 외투, 어색하게 들고 있는 낡은 모자. 선생님이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샤를 보바리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샤를은 마침내 의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성적은 형편없었고 시험에도 한 번 떨어졌지만 결국 통과했습니다. 그는 토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주선으로 나이든 과부와 결혼했고 그 여자가 가진 연금을 생활비로 삼아 그럭저럭 살아나갔습니다. 그것이 샤를 보바리의 삶이었습니다. 잔잔하고 안정적이고 아무런 파동도 없는 삶. 그러나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왕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루오 영감의 농장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노인이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를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베르토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석조 건물, 마당의 사과나무들, 헛간에서 들려오는 소와 달개 소리,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한 젊은 여인.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이름은 엠마 루오였습니다. 샤를은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삶에는 그런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엠마는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갸름한 얼굴, 손가락 끝까지 우아한 손. 그녀는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흔적이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를에게 차를 내오고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샤를은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그녀의 눈빛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방문, 또 그 다음 방문. 루 영감의 다리가 낫는 동안 샤를은 부지런히 베르토 농장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엠마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편이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샤를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인지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이상한 해방감인지. 그의 여름이 오기 전 루오 영감은 딸을 의사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가 좋은 사람이란 걸 나는 알아. 내 딸이 행복할 거야. 샤를과 엠마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손님이 43명, 음식은 풍성했고 춤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적어도 샤를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는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 밤 그녀는 자신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것이었나 하고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주인공 엠마는 북프랑스 루앙 부근의 부유한 농가의 외동딸이며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꿈을 품은 미모의 정열적인 여성입니다. 엠마는 수년원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엠마가 13살 되던 해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수녀원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얀 베일을 쓴 수녀들이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다녔고 공기 중에는 늘 서늘한 향취와 은은한 촛불 냄새가 감돌았죠. 처음 한동안 엠마는 그 경건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와 성가대의 노래는 어린 엠마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엠마가 그곳에서 사랑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종교가 주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 성인들의 순교 이야기가 주는 비극적인 아름다움. 그녀는 신앙조차 하나의 로맨스처럼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엠마의 영혼을 결정적으로 뒤흔든 것은 수녀원에 빨래를 하러 오던 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바구니 깊숙한 곳에 낡은 소설책들을 숨겨 들어왔죠. 엠마와 친구들은 수녀들의 눈을 피해 그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엠마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책장 속에는 늘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가 있었고 그곳에는 비단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백작 부인과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용감한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게, 무너진 성벽,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 소녀 엠마의 머릿속에 인생이란 마땅히 저런 화려한 고통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잘못된 공식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엠마는 수녀원 시절 몰래 숨겨 들어온 로맨스 소설들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책 속의 사랑은 늘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눈부신 무도회와 뜨거운 고백으로 가득했죠. 그녀에게 삶이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랑을 원했습니다. 이제 엠마에게 수녀원의 고요함은 경건함이 아니라 지루함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설 속 파리의 사교장 혹은 이름 모를 남작의 성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의 평론가들이 말하는 보바리즘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은 부정한 채 가질 수 없는 허상만을 쫓으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죠. 엠마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나 이 지겨운 수녀원에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샤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었고 일요일에 함께 산책하는 것이 낭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소용돌이가 없었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왜 불행한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집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녀는 점점 권태로워졌습니다. 토스트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 항상 같은 대화, 항상 같은 하루. 비가 오면 지늘길이 되고 맑은 날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지루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먼 곳을 꿈꾸었습니다. 파리. 그녀는 파리를 가본 적이 없었지만 책 속에서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넓은 대로 화려한 마차, 반짝이는 살롱, 재치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신사들과 우아한 귀부인들. 그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세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사장 보부아스를 성의 무도회.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보부아스르 후작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성에서 무도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를이 후작댁의 환자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엠마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은 황홀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 금박 입힌 천장, 보석이 반짝이는 부인들, 군복을 입은 신사들. 그것은 엠마가 꿈꿔왔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춤을 추었습니다. 자작이라는 귀족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스커트가 펄럭이고 촛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엠마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샤를은 한쪽 구석에서 내내 서성였습니다. 춤을 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아내가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그에게는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성을 나설 때 엠마는 마차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삶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삶은 이것이 아니다. 제5장 용빌로 새로운 시작.
무도회 이후 엠마의 권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아팠습니다. 두통, 피로, 이유 없는 눈물. 샤를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토스트의 환경이 아내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이용 빌라베라는 작은 마을에 의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엠마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용빌에 도착한 날 저녁, 여관에서 저녁을 먹다가 엠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레옹 뒤피. 그는 마을 공증인 사무소의 석이었습니다. 젊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는 청년. 그들은 처음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마음이 통했습니다. 좋아하는 소설, 음악에 대한 취향, 이 작은 마을에서 느끼는 답답함,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샤를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야기 상대를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며칠 후 엠마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베르트. 엠마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여자는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었다면 적어도 세상을 마음껏 누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모성은 있었지만 열정이 없었습니다.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제6장 레옹과의 우정, 그리고 이별. 레옹과의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그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행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레옹은 엠마를 존경했고 엠마는 레옹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신적 교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레옹은 엠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부녀였고 그는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다가 말도 못한 채 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옹은 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났습니다. 엠마는 그가 떠난 뒤에야 자신이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그가 없는 용빌은 더욱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로돌프 불랑제였습니다. 엠마의 무미건조한 일상 위에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인근 지역의 지주인 로돌프 불랑제. 그는 수많은 여성을 유혹해본 노련한 남봉꾼이자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엠마를 처음 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권태에 굶주려 있구나.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과일이다. 라고 말이죠. 남편 샤를이 성실함이라는 둔탁한 옷을 입고 있다면 로돌프는 세련된 위선이라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엠마에게 그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소설 속 백작의 현신처럼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덫을 놓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엠마는 그 덫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큰 축제인 농업공진회가 열렸습니다. 사방은 가축의 분뇨 냄새와 시골 사람들의 거친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악대의 행진곡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연단 위에서는 관리가 국가와 농업의 발전에 대해 지루한 웅변을 토하고 있었죠. 이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로돌프는 엠마를 이끌고 시청 건물 2층의 한적한 방으로 향합니다. 창밖에서는 최고 품질의 돼지에게 상을 준다는 발표가 들려오고 창 안에서는 한 여인의 영혼을 훔치려는 은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플로베르는 이 지독하게 세속적인 풍경과 낭만적인 대화를 교차시키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비웃고 있습니다. 로돌프는 속삭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닮았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묶어준 것이죠. 그 순간 창밖에서는 관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걸음을 충분히 주어야 풍작을 거둘 수 있습니다. 로돌프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봅니다. 그러자 밖에서는 다시 외칩니다. 이번 우승은 암소에게 돌아갑니다. 이 기괴한 이중주 속에서 엠마는 정신을 잃어갑니다. 그녀에게 밖에서 들리는 가축 이야기는 지겨운 현실이었고 로돌프의 위선적인 말들은 천상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돌프가 뱉어내는 말들이 수많은 여자에게 이미 써먹은 낡은 각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도 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미래를 즐기는 여자가 되었다는 짜릿한 전율만이 그녀를 지배했으니까요. 사부 마침표 추락의 시작.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엠마의 심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속삭입니다.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 나에게도 애인이 생겼단 말이야. 그 말은 승전보가 아니라 그녀의 평온했던 가정을 파괴할 조종이었습니다. 작가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어널한 깨진 냄비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으로 별을 감동시키려 음악을 연주하지만 결국 곰을 춤추게 할 뿐이다. 엠마가 붙잡은 그 화려한 말들이 결국 그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우리는 압니다. 환상의 덫에 걸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엠마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했습니다. 이 설렘을, 이 두근거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것을. 그들은 함께 말을 타러 나갔습니다. 숲속을 달리다가 풀밭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엠마의 마지막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8장 열정과 환상. 처음에 엠마는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 속 사랑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녀는 로돌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열렬하고 감동적이고 문학적인 편지들. 그녀는 그를 위해 선물을 샀습니다. 승마채찍, 인장, 옷핀. 집안의 돈을 썼습니다. 샤를의 돈을. 로돌프는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엠마를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웠고 열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하나의 정사였고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엠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로돌프와 함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을, 이 집을, 이 단조로운 삶을 버리고 어딘가 먼 곳으로, 두 사람만의 세계로 함께 떠나요. 당신과 나 베르트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로돌프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엠마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구장, 배신. 출발하기로 한 날 아침 편지가 왔습니다. 로돌프의 편지였습니다. 부인,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엠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샤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엠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고열, 선망, 혼수 상태. 샤를은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의 성당 종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 신앙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샤를은 아내를 위해 루앙의 오페라 공연 티켓을 구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엠마는 그를 만났습니다. 레옹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루앙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보낸 시간이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샤를은 다음날 환자가 있다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엠마만 루앙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레옹은 엠마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다고. 이번에는 엠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매주 목요일마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루앙으로 갔습니다. 샤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음악 공부를 한다는 것에 그저 흐뭇해했습니다. 제11장 빚더미. 하지만 엠마의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로돌프와의 연애 시절부터 엠마는 레로라는 옷감 상인에게서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레이스, 비단, 장식품,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레로는 친절했습니다. 언제든지 갚아도 된다고, 어음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어음은 어음을 낳았고 이자는 이자를 낳았습니다. 엠마는 샤를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집과 가구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엠마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고 귀족을 찾아가고
로돌프를 찾아갔습니다. 로돌프는 거절했습니다. 레옹은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12장 비소 1847년 3월의 어느 저녁 엠마는 옴의 약사의 가게로 갔습니다. 약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견습생 소년만이 있었습니다. 비소가 필요해요. 쥐약으로 쓸 거예요. 소년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소년은 결국 창고로 가서 비소를 가져왔습니다. 엠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소를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쓴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증이, 구역질이, 그녀는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샤를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고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루앙에서 전문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엠마는 이틀간 고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그녀는 신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종부성사가 치러졌습니다. 신부가 십자가를 가져다 댔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엠마 보바리는 28살이었습니다. 제13장 샤를 남겨지다. 샤를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샤를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빛 청구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로의 청구서, 차압 통지. 샤를은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져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로돌프와 마주쳤습니다. 로돌프가 아내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샤를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그런 것이었겠지요. 그해 가을, 샤를은 정원 벤치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딸 베르트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결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플로베르의 목소리.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오랫동안 이 소설을 쓰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바리 부인, 그것은 나다. 그 유명한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플로베르는 엠마를 단순히 어리석은 여자로 혹은 나쁜 여자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욕망, 현실보다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욕망, 삶이 책 속의 이야기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욕망. 그 욕망이 틀린 것이었을까요? 플로베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엠마의 꿈을, 엠마의 선택을, 그리고 그 결과를
냉정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단 한 줄의 감상적인 설명도 없이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1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 어딘가에 엠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엠마가,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엠마가, 보바리 부인,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작품은 1857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